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참 노인 전문병원 인공신장실 김샤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동영상을 많이 보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부족한 건 많은데 그렇게 또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니까 제가 참 부끄럽지만 되게 또 힘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것도 우리 신규 선생님들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거예요. 벌써 보시다시피 이렇게 컴퓨터도 아닌 이게 뭐 성의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저의 최선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더 많이 깊게 알고 싶은 분들한테는 어쩌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더 책을 찾아보시거나 혹은 여러분 병원에 계시는 수선생님이나 여러분 병원의 원장님, 의사 선생님이 훨씬 더 잘 가르쳐 주시니까 더 그분들이 더 훌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냥 가이드라인만 받으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 같은 사람들 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고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갖고 나온 이야기는 인하고 칼슘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제가 부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그 부갑상선 호르몬이 끝나면은 인하고 칼슘 이야기를 하겠죠 했죠. 예, 그래서 그게 오늘입니다. 예, 인하고 칼슘은 우리 몸에 뼈, 치아의 그런 주요 성분이지요. 이 둘은 함께 작용합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인이 높으면 칼슘이 낮아지고 칼슘이 높으면 또 인을 낮추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시소라기보다는 저는 이것을 그러니까 항상성 유지, 우리 몸에서 이게 높아지면은 한쪽을 낮춰서 혹은 한쪽이 낮아지면 한쪽을 높여서 이렇게 항상성 유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는 인의 수치를, 칼슘은 칼슘의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항상성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부갑상선 호르몬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그거를 제가 설명하고자 이렇게 또 만들어 봤는데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칼슘 수치가 낮다는 건 어디냐면 우리가 피를 보잖아요. 혈액에 있는 칼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혈중에 있는 칼슘 수치. 그 혈중에 있는 칼슘 수치가 있는데 걔가 낮아졌다. 낮아졌을 때 이 낮아지면은 부갑상샘에서 인지를 하는 거죠. 인지를 해서 혈액 속에 있는 칼슘 수치가 낮구나. 그러면 내가 일을 해야지. 어떤 일?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야겠다. 내보내야겠다. 방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자 뼈로 갑니다. 뼈로 가서 뼈를 자극하죠. 야, 지금 저기 우리 혈액에 칼슘이 낮아. 자, 그러면은 뼈에 있는 칼슘 밖으로 내보내줘. 이렇게 해서 칼슘 유리가 나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밑에가 재미있게 혈액에서 어서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칼슘이 혈액으로 가는 거죠. 혈액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신장에 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 칼슘을 재흡수를 해줍니다. 재흡수를 해주고 인이 지금 칼슘 수치가 낮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또 고인산 혈증이 될 수 있어서 인을 또 배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고인산 혈증일 때는 너는 밖으로 나가 해서 빠이 해서 밖으로 소변으로 나가는 거죠. 일단 소변으로 써줄까요? 네, 소변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칼슘 재흡수하고 뼈에서는 칼슘 밖으로가 아니라 이제 혈액으로 내보내서 칼슘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 칼슘 수치를 높여서 칼슘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그 부갑상선 호르몬의 이런 기전인데 이거를 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음성 대목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전으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냥 잠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전이 움직이면서 시소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랬죠?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항상성. 그래서 정상인들이 인을 많이 먹어도 인을 많이 먹어도 이게 소변을 나가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인이 많은 음식이 뭔지 아세요? 인 많은 음식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거든요. 밀가루 음식, 견과류, 가공식품, 믹스커피, 뭐 우유, 치즈, 일회용 그 조미료 많은 음식들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음식들이 인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인이 많은 음식을 먹는 저는 괜찮은 게 여러분은 괜찮은 게 정상인들은 이런 기전으로 신장도 튼튼하니까 이게 기전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소변으로 나가는 인의 양이 적거나 그쵸? 또 소변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바로 만성신부전 환자들이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혈액투소 환자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 수치를 보면 인 정상 수치는 2.5에서 4.5예요. 우리 이제 혈액의 이 언저리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보면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혈액 검사의 대체로 인 정상 수치가 2.5에서 4.5고 칼슘 정상 수치가 8.6에서 10인데 대부분 이 언저리쯤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환자분들은 음식을 드실 때 참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아무래도 시기를 이제 먹다 보면은 모든 음식에 다 인이 높으니까 특히 이제 막 과자 같은 거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 좋아하고 이게 다 누구나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먹다 보면 이제 고인산 혈증이 되잖아요. 우리 환자분들은 주로 볼 수 있는 게 고인산 혈증인데 여기서 이 고인산 혈증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일하도록 항진시키는 거죠. 그 녀석을 계속 일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고인산 혈증이란 뭐예요? 인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일하게 만들면 아까 차트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녀석을 계속 일하게 만들면은 뼈에서 칼슘이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뼈를 약하게 하겠죠. 뼈를 약하게 되니까 우리 환자들이 뼈가 약한 환자들, 골다공증 많은 환자분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인들이 또 높으면은 인칼슘이 높으면은 혈관을 또 딱딱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심혈관 질환이 생기면 심근경색 같은 게 생길 것이고 뇌혈관 질환을 가게 되면 뇌경색이나 뭐 중풍 이렇게 걸리겠죠. 그러니까는 이 고인산 혈증이 가장 그래서 맨날 이게 월초 검사 해가지고 환자분들 인 수치 높으면 이제 좀 식사 뭐 하셨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관리했냐고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약을 뭐 추가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는 우리 몸에서 아까는 이제 정상 수치는 우리 환자분들은 그냥 투석 환자는 2.5에서 4.5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5에서 4.5 유지 그대로 하고 칼슘은 한 8.4에서 9.5 한다고 9.5 정도를 이렇게 유지하면 좋겠어요. 근데 뭐 여러분의 병원의 또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정도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이 정도는 이제 환자분들이 수치가 와야 된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하우 칼슘을 곱해서 55가 안 되게 55 이하로 되게끔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칼슘하고 인 곱해서 55 이하가 되게끔 유지를 해야만이 우리 환자분들이 좀 질이 좋은 그런 투석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투석 환자분들은
이 인 조절할 때는 먼저 시기로 조절해야 됩니다. 시기. 먹는 것을 이제 조절해서 인 수치가 높이지 않게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약을 드시게 되죠. 근데 이게 인이 약을 잘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이 높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시기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인 수치를 잡고 나중에 이제 안 되면 칼슘 수치를 잡고 나중에 부갑상선 호르몬 이렇게 이제 조절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은 안 되겠죠. 음식 조심히 잘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되게 참 우울해요. 다들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먹는 것에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속상하실 텐데요. 먹는 거를 좀 포기하시고 우리가 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또 가장의 자리에 계신다면 또 우리 가족들을 또 챙겨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먹는 걸 줄여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좀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저는 전심으로 바래요. 자, 그래서 어렵지만 이제 이렇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치를 조절해서 아까 이제 시기로 안 되면 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약물을 한번 볼게요. 요 수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약물에는 이제 인결합제가 있어요. 인결합제는 음식물 중 이제 드시다가 이제 음식물 중에 인 결합해가지고 소화 흡수해서 이제 대변으로 배설할 수 있게끔 이제 음식물 중에 있는 인을 결합해서 다시 그것이 이제 소화 흡수가 이제 인이 되지 않고 이제 대변으로 배설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요. 인 결합제가 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칼슘이 함유된 인 결합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한 번은 들어보실 텐데 칼슘 카보네이트라 해서 탄산칼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 아세테이트라고 해서 여러분 포슬로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초산칼슘이 있는데요. 이게 탄산칼슘이 뭐랄까 칼슘은 높겠죠. 그러니까 초산칼슘은 그 탄산칼슘보다 2배로 높아요. 그 인 바인더가 인 결합하는 능력이 2배 높은데 칼슘 상승은 탄산칼슘이 더 높아요. 근데 이 부작용이 뭐냐면 고칼슘 혈증이 되겠고 왜냐면 이 칼슘 함유된 인결합제니까 고칼슘 혈증이 될 수 있고 변비가 생길 수 있고 복부 불쾌감이 있고 식욕부진이 생겨요. 근데 또 어느 병원 보면은 또 칼슘 함유된 인결합제를 또 잘 안 쓴다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건 뭐 각자 병원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런 게 있다. 여러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칼슘 함유되지 않은 인결합제가 있겠죠. 그거는 여기 보면 네 세베라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레나겔, 레나젤, 그다음에 렘벨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약들은 장에서 인산 이온하고 결합하는 양이온 중합체인데요. 이게 고칼슘 혈증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칼슘이 함유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LDL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을 낮추기도 한대요. 대신에 인 흡착력이 탄산칼슘보다 한 3분의 2 정도? 약간 조금 떨어지지만 고칼슘 혈증을 막을 수 있으니까 또 그게 또 장점이죠. 그 다음에 난타넘 카보네이트라 그래서 포스레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약은 칼슘 기반 인결합제랑 비슷한 수준의 조절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장 흡수율을 낮게 하는데 단지 이제 이게 장기 사용 시 장기 축적이 될 수 있어서 그걸 잘 관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포스레놀 이 약은요. 뭐 투석 환자뿐만이 아니라 만성 신부종 환자들한테도 쓸 수 있는데 이게 부작용은 이제 구역감이 있다고 해요. 네, 참 어렵네요. 우리 환자분들 참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안 먹으려면은 시기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투석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아마 거의 잘 안 쓸 거예요. 이 약은 이제 알루미늄 하이드록시드에서 이제 암포젤 여러분 병원에 아마 비치는 되어 있는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근데 이게 인 조절 효과가 좀 좋대요. 인 조절 효과가 좋아서 쓰는 환자가 있긴 하는데 이게 장기 사용 시는 이제 알루미늄 축적에 의한 뇌증, 골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잘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인 농도가 너무 높고 그래서 단기간 이제 사용할 때는 그래서 그 단기간 이제 인 농도를 확 조절하고 싶을 때 이 약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암포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칼슘 제제, 비칼슘 제제 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 조절도 비타민 D를 이제 비타민 D가 여러분 지난번 설명했지만 이 음식 섭취로 된 비타민 D가 간하고 신장 거쳐서 활성화된 비타민 D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칼시트리올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갑상선 호르몬 편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 칼시트리올 합성이 줄어들어서 이제 우리 투석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콩팥 좋지 않은 만성 신부전, 뭐 혈액 투석 환자분들한테는 잠깐 또 설명해 보자면, 그러니까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장에서 이제 그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를 도와주는데 그게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내 칼슘 수치가 낮으니까 이게 또 그 부갑상선 호르몬을 또 방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인도 배설 못하니까 신장에서 인 축적이 되고 그래서 또 이제 PTH 호르몬이 또 이제 PTH가 또 방출돼서 나오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주는데 칼시트리올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시오 또는 봉키 그런 주사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에서 칼슘하고 인 흡수를 높이고 그다음에 부갑상선 호르몬 과다 분비를 또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비타민 D 부작용이 뭐냐면 이게 칼슘인하고 또 흡수 증가로 고칼슘 혈증이 될 수 있고 칼슘인 생성물 증가 위험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파리칼시톨, 젠플라라는 약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칼슘하고 인의 그 수치는 영향력을 주지 않고 오직 부갑상선 호르몬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약이 얘는 보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칼시트리올 아까 그 위에 이 주사제를 이제 만약에 사용했는데도 이제 PTH가 농도가 감소되지 않으면 계속 이제 그 부갑상선 호르몬 PTH가 계속 300 이상을 이제 막 칠 때 그때 이 젠플라라는 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쓰지 않았지만 칼슘 센서 리셉터가 있는데 이거는 만성 신부전 환자 때 쓰나 봐요. 그래서 그 레그파라. 그래서 이제 그걸 쓰는데 그게 이제 그 부갑상선 세포에서 칼슘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서 그 세포 외의 칼슘 농도가 상승한 경우에 유사하게 부갑상선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칼슘 농도를 이제 그러니까 영향력 주지 않고 칼슘 농도는 냅두고 부갑상선 호르몬을 개선하는데요. 이 약들은 다 여러분 다 보험 기준이 있어요. 보험 기준을 보고 그 환자 검사 수치를 보고 이 약을 쓸 수 있겠구나, 이 약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